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 교실의 김영봉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서상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웨비나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작년 7월에 네이처 메소드에 공개한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17개의 소형 캐스9에 대해서 대량의 타겟에서 활성과 특성을 밝히고 그 활성과 특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을 제작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아마 여기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크리스퍼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리스퍼는 원래 프로캐리엇에서 발견되는 어댑티브 이뮨 시스템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어, 매멀리언에서 나타나는 항원항체 면역 시스템과 비슷하게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습득되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캐리엇에 박테리오 파제와 같은 외부 유래의 침입자가 자신의 바이럴 DNA를 넣게 되면은 이런 DNA를 인식해서 작은 절편으로 쪼개서 자신의 지노믹 DNA에 존재하는 크리스퍼 어레이에 삽입을 시켜두게 되고요. 이 삽입된 시퀀스를 나중에 가이드로 이용해서 cas9이나 cas12와 같은 프로테인이 이 외부 유래의 DNA를 인식해서 절단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펙터 프로테인은 cas9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프로테인인데요. 이 cas 프로테인은 가이드 RNA와 함께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특정 DNA를 인식하고 거기에 더블 스트랜드 DNA 브레이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까 외부에서 유래한 DNA를 처음에 스페이서로 가지고 올 때 그 3'에 NGG라고 불리는 짧은 모티프가 있는 경우에만 가지고 와서 자신의 지놈에 삽입해 두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시면 외부 유래의 DNA와 같은 시퀀스가 자신의 셀프에 존재하게 될 경우 오토이뮨과 같이 자신의 지놈을 잘라버리는 이벤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 이런 팸이라고 불리는 짧은 모티프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DNA를 가지고 오고 삽입할 때는 그러한 모티프를 삽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퍼는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크리스퍼를 이용한 많은 연구 중에 지금 이제 기초과학부터 뭐 임상까지 너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하나씩 나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아무래도 그런 크리스퍼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전자 치료를 위해서 크리스퍼를 인비보로 전달할 때는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 유래의 벡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줄여서 AAV라고 부릅니다. 이 AAV의 경우에는 전달 효율이 높고 세포 독성이나 면역 반응을 적게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렌티바이러스나 레트로바이러스 유래의 벡터들과는 달리 지놈의 인테그레이션이 거의 되지 않아 안정성이 높은 바이러스 유래의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세로타입들이 알려져 있는데 세로타입마다 어떤 티슈의 트로피즘이 다르기 때문에 티슈 스페시픽하게 크리스퍼를 전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AAV의 경우에는 다른 바이러스 유래의 벡터들이나 나노파티클에 비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카고의 사이즈가 상당히 작다라는 것이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퍼를 AAV를 이용해서 전달할 때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먼저 캐스9이라고 하면 거의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그렇게 캐스9이라고 말할 때는 거의 SPCAS9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CAS9은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젠스 유래 캐스9으로서 크기가 한 1300 아미노애시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캐스9의 경우에는 가이드 RNA와 함께 전달할 때 하나의 AAV를 이용해서 전달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엘리먼트들을 되게 컴팩트하게 사용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리밋에 가깝게 패키징을 할 경우 AAV의 일드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CAS9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가이드 RNA와 다른 벡터에 나누어 전달하거나 아니면 SPCAS9 자체를 스플릿한 형태로 나누어 전달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이드 RNA를 여러 개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바이러스를 여러 개 준비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 그 다음에 노력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AAV를 이렇게 나누어 전달할 때는 그 AAV 두 개의 파티클이 모두 전달된 세포에서만 이러한 지놈 에디팅 이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 그룹에서는 조금 더 작은 형태의 캐스9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고요.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SA 캐스9과 같은
조금 더 작은 캐스9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그룹들에서 스몰 캐스9, AAV로 패키징이 가능할 정도로 작은 캐스9들을 보고를 해왔고요. 그 캐스9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틴 엔지니어링을 거친 스몰 캐스9 베리언트들 또한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지노 에디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캐스9들이 지금까지 보고가 되어 왔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아주 많은 캐스9들이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캐스9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 하나씩 실험을 해서 고르는 과정은 아주 시간이 많이 들고 노동력 또한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 되고요. 만약에 캐스9의 개수가 많아진다면 훨씬 더 그 일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AAV를 이용해 전달이 가능할 정도로 사이즈가 작으면서도 활성이 너무 낮거나 템이 복잡한 그런 범용성이 떨어지는 캐스9을 제외하고 총 17개의 캐스9을 골라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먼저 이러한 캐스9들이 표적으로 하는 타겟에서 얼마나 활성을 잘 나타내는지 그런 걸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캐스9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시퀀스의 그런 상호적인 결합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미스매치나 인서션, 딜리션이 있는 그런 타겟에는 같이 바인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텐셜 오프 타겟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텐셜 오프 타겟에서의 활성을 또한 검증하는 실험을 거쳤고요. 그리고 캐스9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인 이 팸 시퀀스의 경우에는 캐스9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존에 알려진 것들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평가하는 실험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몰 캐스9들 같은 경우에는 SP 캐스9이랑은 다르게 아직까지 그런 최적의 활성이 최적화되는 조건들이 잘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추후에는 실험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활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하이스루프 메소드, 하이스루프 이밸류에이션 메소드라고 불리는 방법이고, 그 중에서도 페어드 라이브러리라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크리스퍼를 이용한 스크리닝 연구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가이드 RNA 라이브러리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적인 가이드 RNA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가이드 RNA와 가이드 시퀀스와 스캐폴드까지 존재하는 이 부분까지를 보통 전달하게 되는데, 저희는 타겟에서 그 활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가 바인딩할 수 있는 타겟을 인위적으로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의 장점은 기존에 하나씩 가이드 RNA의 그런 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은 만약 100개의 타겟에서 그런 걸 검증하기 위한다면 가이드 RNA 100개를 따로 클로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프랩해서 100개의 다른 프라이머 페어를 디자인해서 하나씩 PCR을 떠서 확인해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과정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타겟을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컨저브드 된 리전에서 프라이머를 짠다면 프라이머를 하나의 쌍을 사용해서 모든 타겟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한 올리고 풀은 플라즈미드 형태로 클로닝을 한 다음 렌티바이러스로 패키징을 하고요. 이 패키징된 렌티바이러스를 캐스9을 발현하고 있는 세포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피로말신으로 셀렉션을 하고 지놈에 인테그레이션 돼 있는 이 타겟 부분만 PCR로 증폭한 다음에 딥시퀀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험의 결과인데요. 먼저 캐스9을 발현하는 세포주를 전부 만들었고요. 17개의 캐스9에 대해서 이렇게 세포주를 만들어서 웨스턴 블럿을 통해서 캐스9의 발현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발현량을 보였지만 몇 가지 튀는 값들이 존재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캐스9이 전부 시퀀스가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컴포지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캐스9의 고유한 특성으로 발현량이 전부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부 휴먼에 맞게 코던 옵티마이즈는 진행한 상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이 알파벳들은 전부 원웨이 아노바 이후 곰페로니로 사후 검증을 한 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그룹 간에는 같은 알파벳을 사용해서 표시해 주었습니다. 추후 분석에서도 다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타겟 액티비티를 검증하기 위한 온타겟 라이브러리의 구성을 보여드리면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크게 5가지의 그룹을 나누어서 라이브러리 디자인했고요.
보시면 스페이서에 의한 효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전부 다 같은 스페이서 또는 같은 스페이서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길이는 조금씩 다르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타겟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같은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타겟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대신 이 모든 캐스9들이 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맞는 팸을 사용해서 이 팸 부분만 다르게 디자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험한 결과를 보게 되면 대략 한 10,000개 정도의 타겟에서, 각각이 전부 10,000개의 타겟에서 검증된 결과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젠부터 EFSA 캐스9까지 이렇게는 비교적 액티비티가 높은 그룹, 그리고 그 외에는 액티비티가 전반적으로 낮은 그룹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까 AAV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잠시 얘기했듯이 SACAS9이 비교적 많이 이용되고 있는 스몰 캐스9인데, 이 스몰 캐스9 중에 제일 많이 이용되는 SACAS9보다도 활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좋은 두 개의 캐스9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어, 이 부분을 좀 재밌게 생각하고 그 다음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각각의 캐스9들이 같은 시퀀스에서 얼마나 활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 얼마나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서 같은 타겟에서의 활성을 이렇게 코릴레이션을, 전부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힙맵으로 표시해 봤고요. 이렇게 했을 때 크게 패턴을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유래를 가지는 캐스9들끼리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요. 즉, 같은 타겟에서 비슷한 활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잘 되는 타겟에선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타겟에선 잘 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이 거의 없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3번의 예시를 보면 되게 잘 드러나는데, ESA 캐스9 같은 경우에는 NM1 캐스9보다 앞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활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Y는 X 그래프 아래에 존재하는 이 구간에서는 NM1 캐스9이 활성이 더 높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액티비티 랭크만 가지고 캐스9을 선별해서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러한 구간에서 더 좋은 유전자 가위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점에 기인해서 저희는 뒤에서 모델을 만들 때도 이 17개의 모든 캐스9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어, 정말 최적의 캐스9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나씩 설명드리기엔 좀 많은데, XGBoost로 이 활성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활성 예측 모델을 만들고, 트리샵을 이용해서 그런 활성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피처들을 전부 해석해 보았습니다. 피처 임포턴스를 해석한 건데, 하나씩 보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시면 SA Cas9HF나 SA Cas9 KKHHF를 제외하고 모든 Cas9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피처는 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Cas9이 타겟을 찾을 때 팸 시퀀스를 먼저 찾고, 팸 시퀀스가 맞으면 그 이후에 이 스페이서가 맞는지 검증하고 그 부분에서 액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팸 시퀀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TT 다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개수가 많을수록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 가이드 RNA를 발현할 때는 저희가 보통 U6 프로모터나 H1 프로모터와 같은 홀3 프로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RNA 폴리머레이즈 3의 경우에는 T, T 뉴클레오타이드가 4개 이상 오는 부분에서 전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말인즉 T가 많이 있을수록 프리머추어하게 생성된 가이드 RNA가 발현될 경우가 많다는 걸 의미해서 이것 또한 당연한 결과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피처들 중에 하나는 가이드 RNA의 미니멈 프리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나왔는데요. 미니멈 프리 에너지는 특정 RNA 몰레큘이 구조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최소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최소의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말은 그만큼 낮은 에너지에서도 쉽게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2차 구조를 이루기가 쉬워지고요. 따라서 가이드 RNA가 2차 구조를 이룰수록 Cas9과 바인딩할 수 없는 특이한 모양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미니멈 프리 에너지가 낮을수록 액티비티가 떨어진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힙맵에서 봤듯이 이렇게 비슷한 유래 캐스나이들끼리는 비슷한 패턴을, 비슷한 임포턴스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팸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예시이고요.
이때는 가이드 RNA나 타깃 부분은 전부 고정을 하고 팸 시퀀스만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바꿔가면서 디자인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더 길게 팸을 조사를 했는데 길이에 따른 더 길이가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재미있는 부분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팸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R젠 3.1의 경우에는 기존의 NNGG를 팸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GG가 팸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NNGA에서도 이렇게 팸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액티비티는 떨어지기 때문에 옵티멀한 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서브 옵티멀한 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이름을 세컨더리 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런 세컨더리 팸은 여러 가지 캐스9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인비보 지놈 에디팅을 할 때 크리스퍼를 하시는 분들이랑 아실 텐데 거의 대부분 오프 타겟을 찾기 위해서 패스 오프 파이터나 찹찹 같은 이 시퀀스 기반의 비슷한 호몰로지를 가지는 그런 시퀀스들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인풋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팸이기 때문에 이런 세컨더리 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세컨더리 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프 타겟들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인비보에서 이러한 패스9들을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캐스9들의 활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폴3 프로모터에서 발현을 할 때는 보통 구안인을 이니시에이션 사이트로 보게 됩니다. 트랜스크립션이 시작되는 사이트로 보게 되는데 보고들에 의하면 이 아데닌일 때에도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tRNA 시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tRNA 시퀀스는 발현된 이후에 이 엔도지너스 환경에서 어, RNA에 의해서 절단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닌이나 구아닌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달아주는 시퀀스에 비해서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시퀀스만 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시스템을 전부 비교해 보았고 또 하나는 이 스페이서의 랭스, 가이드의 랭스에 따른 액티비티 차이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같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캐폴드들 또한 이게 이제 자연계에서 존재할 때는 가이드 RNA의 스캐폴드가 두 개의 나누어진 RNA로 존재하는데 제니퍼 도우드나 그룹에서 이렇게 두 개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는 부분을 그냥 링커로 연결해서 싱글 가이드 RNA 형태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연결할 때 링커 앞쪽 부분의 호몰로지를 얼마나 길게 하냐에 따라서 이 스캐폴드 또한 달라지고요. 거기에 따라 액티비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U 또는 폴리-T 시퀀스가 존재할 때는 트랜스크립션이 프리머추하게 종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여기에 나타나는 UUU를 인위적으로 A로 바꾸어져 가지고 A가 되게 이렇게 바꾸어놓은 스캐폴드들 또한 있어서 이런 스캐폴드들을 전부 비교를 해보는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캐스9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진 않았고 캐스9 오솔로그들, 즉 와일드 타입들에 대해서만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은 캐스9을 가이드 RNA를 발현하는 포맷에 따라서는 크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렇게 스캐폴드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을 때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액티비티의 차이가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UUUU, 즉 폴리-T 시퀀스, 폴리-U 시퀀스를 제거한 그런 스캐폴드들을 이용할 때 훨씬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시퀀스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스캐폴드들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오프타겟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가이드 RNA와 정확하게 결합하지 않는 일종의 미스매치를 가지는 타겟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이펙트를 볼 수 있었는데 먼저 포지션에 따른 이펙트와 미스매치의 타입에 따른 이펙트를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스페시피시티라는 개념을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스페시피시티는 1 마이너스 렐러티브 인터프리퀀시 값인데 이걸 이제 단순히 이렇게 보면 지금 바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만 말씀드리면 스페시피시티가 높을수록 오프 타겟 이펙트가 낮다. 미스매치가 있을 때 액티비티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팸에 가까운 이 부분일수록 스페시피시티가 높다. 즉 오프 타겟 이펙트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미스매치가 있을 때는
비교적 활성이 높아서 타겟 이펙트들 또한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스매치의 타입에 따른 그런 효과를 볼 때는 트랜스버전 미스매치가 있을 때는 스페시피시티가 높아서 오프 타겟 이펙트가 낮게 되고요. 워블 미스매치는 비교적 잘 용납이 되기 때문에 오프 타겟 이펙트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지션에 따른 이펙트들을 전부 산술 평균을 내서 제너럴 스페시피시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부 싱글 베이스 페어 미스매치에 대한 결과인데 투 베이스 페어에 연속된 트랜스퍼전 미스매치가 있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개의 연속된 미스매치가 있을 때는 활성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패턴은 이렇게 위에서 나타난 제너럴 스페시피시티의 순서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저의 논문에서 하나의 피규어만 보여주라고 하면 항상 이 피규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제너럴 액티비티, 즉 앞에서 피겨 1에서 보여드린 액티비티의 산술 평균을 나타낸 거고요. 제너럴 스페시피시티는 방금 보여드린 이 값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총 17개의 소형 캐스9과 골든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SP 캐스9을 같이 이렇게 플롯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재미있는 부분은 SP 캐스9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캐스9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SA 캐스9이나 SR젠 3.1 슬러그가 모두 스페시피시티와 액티비티가 더 높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SR젠 같은 경우에는 SR젠이나 슬러그 같은 경우에는 팸 시퀀스 또한 SP 캐스9의 NGG와 확률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NNGG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놈 에디팅에 있어서는 이 두 개의 캐스9이 더 이용 가치가 높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얻어진 모든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의 일종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할 때 CNN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고 나머지 7개의 경우에는 다른 컨벤셔널 머신러닝의 방법이고요. 이렇게 총 8개로 다 학습을 해보았고 파이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이렇게 피어슨이랑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재밌게도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CNN, 즉 인공지능이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했고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딥 스몰 캐스9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딥 스몰 캐스9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학습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10%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따로 이렇게 검증하는 데 이용을 해보았고요. 매치드 타겟, 즉 온 타겟에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아주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여주었고요. 미스매치드 타겟, 즉 포텐셜한 오프 타겟에서 얼마나 활성을 잘 맞추는지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아주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AKS9에 대해서는 기존에 온 타겟과 오프 타겟을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모델이 각각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과 저희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어, 아주 어, 아주 유의미하게 저희의 모델이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는 핵 293T 셀에서 실험한 결과로 학습하고 또 나타낸 결과였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른 셀 라인에서도 그런 예측을 잘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DLD1이랑 HCT116이라고 불리는 캔서 셀 라인에서도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총 4가지의 캐스9에 대해서 진행했고, 이렇게 봤을 때 렐러티브한 그런 액티비티의 랭크들도 비슷하게 나타났고 실제로 예측해서 맞춰보았을 때도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보여준 이 셀라인들에서는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 잘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딥스몰캐스9은 현재 웹2의 형태로 공개된 상태이니까 여기 나타낸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쉽게 이 딥스몰캐스9들의 활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프 타깃을 찾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지놈, 휴먼과 마우스의 레퍼런스 지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미스매치의 개수 총 5개까지 설정해서 고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스매치를 찾게 되면은 이 캐스 오프 파인더를 이용해서 미스매치를 전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최적화하고 있는 단계라서 만약에 오프 타겟을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넌으로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은 거의 몇 분에서 적어도 1시간, 늦어도 1시간 내에는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 러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URL 이 주소를 따로 메모장에 복사해 두셨다가 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해 보시면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어, 이 연구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면 총 17개의 캐스9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천에서 수만 개의 타겟에서 활성화 특성을 확인하고 비교했으며 그 과정에서 2개의 아주 유용한 소형 캐스9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딥스몰 캐스9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을 제작함으로써 원하는 표적에서 활성은 높은데 부작용은 적은 유전자 가위를 선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이러한 캐스트라인들을 추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항상 도움 주시는 교수님과 그다음에 연구실 동료분들이고요. 같이 연구해 주신 콜라보레이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딥스몰 캐스9 외에도 SPK-S9이나 사이토신 베이스 에디터, 아데닌 베이스 에디터, 그다음에 프라임 에디터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들이 잘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보고된 모델들 중에 가장 좋은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좀 지금 오늘 발표나 아니면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